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율이 최종 34.74%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투표율 편차가 두드러졌는데 각 당은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최종 결과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이틀째 대기줄이 투표소 건물을 겹겹이 에워쌀 정도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투표 시작도 전부터 기다린 지긋한 어르신부터 점심시간 짬을 내 투표소를 찾은 직장인까지 종일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또 운동을 하고 바로 직장으로 나가는 터라 지금 시간이 또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사전투표를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피곤하진 않으세요? 상쾌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최종 34.74%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인데 오후 들어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36%를 넘겼던 지난 대선보다는 2%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56%를 넘기며 전국 최고였고 대구는 전국 시도군 가운데 유일하게 20%대에 머무르며 가장 낮았습니다. 무당층이 많은 이른바 스윙보터로 꼽히는 수도권과 충청 투표율이 대부분 30% 초반대 저조한 기록을 보인 건 역시 눈여겨볼 만한 지점입니다. 지난 20대 대선과 달리 사전투표가 이틀 모두 평일에 치러지며 유권자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평일 투표에도 30%가 넘는 투표율이 나온 건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투영된 거로 봐야 한다고 자평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이 높은 투표율을 보인데 고무된 기류가 감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함과 의지가 모여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투표는 총칼보다 강합니다. 투표하면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괴물 독재를 막겠다는 국민들 의지가 투표율에 반영된 거라며 막판 반전이 시작되고 있다 맞받았습니다. 다만 사전투표 선호도가 높지 않은 보수 지지층 특성상 본투표에서 결집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선관위의 부실관리 논란에 당 차원에서 직접 감시 감독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풀이됩니다. 6월 3일 본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킵니다. 국민이 투표로 말하지 않는다면 선관위의 변명과 무책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마다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건데 이번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에는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사전투표 이틀간 투표장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선거 사무원이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두 차례 투표한 혐의로 체포됐고 이재명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됐다고 신고했지만 자작극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사전투표소입니다. 이곳에서 60대 여성이 사전투표 첫날 정오쯤 남편 신분증으로 먼저 대리투표를 했습니다. 5시간 뒤엔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다시 투표해 이상하게 생각한 참관인에게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투표지는 확인은 일단 현재로서는 확인은 못하겠죠. 들어갔으니. 이 여성은 해당 투표소의 선거 사무원으로 강남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돼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계약직이니까 막급인가 뭐 이럴 겁니다. 직위해제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선관위는 여성의 남편 역시 범행에 공모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함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투표 이튿날 아침 경기도 용인시 주민센터에서 20대 여성이 사전투표 도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관외 선거를 할 경우 받는 회송용 봉투 안에서 기표된 용지가 발견됐다고 참관인에게 알린 겁니다. 여성은 봉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된 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혼란을 부추기려는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이 타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은 뒤 직접 해당 봉투에 넣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여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전주 완산구 효자동 아파트 단지 인근에 게시된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찢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과 도주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북 포항시 동해면 한 아파트 외벽에 붙은 선거 벽보가 뜯어진 채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발견 당시 일부 대선 후보 선거 벽보는 아예 사라졌고 다른 후보들의 벽보도 변색했거나 일부가 찢긴 상태였습니다. 선관위는 벽보가 바람에 의해 뜯어진 것인지 누군가 외력으로 찢은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막바지 행보는 민생 회복과 성장으로 요약됩니다. 출마 선언 때부터 내걸었던 핵심 키워드들인데 경제 활성화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해 최대한 표를 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불안을 가져왔던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취지인데 동시에 서민과 중산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시장 활성화도 거듭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는 갈 거다. 이 후보의 이런 행보를 두고 민생 회복과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출마 선언 때부터 강조했던 핵심 비전이 다시 전면에 등장한 셈입니다.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승부처 중도층으로 지지를 최대한 넓히려는 의도인데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 이 후보가 이틀 연속 충청권을 찾은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민주당도 국민 통합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선 크게 이기는 게 중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표차가 좀 나야 됩니다. 나라가 너무 어려운데 최소한 한 1, 2년은 안정적으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이게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막판 변수 최소화를 위해 말과 행동도 거듭 조심하자며 끝까지 자세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한 표 한 표 정성으로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성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걱정과 경계를 가지고 다만 이재명 후보 아들의 사생활 논란 등을 고리로 한 경쟁 후보들의 거센 공세는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정면 대응하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최종 표심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대선 레이스 막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 범보수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는 사표 방지 심리와 함께 이른바 저수지론 등의 3자 구도 속 희망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 등록 시점부터 범보수 최대 화두는 반 이재명 빅텐트 구축,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 문제였습니다. 화합하고 더 또 우리 당만이 아니라 폭을 더 넓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광폭의 빅텐트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공동정부와 개헌을 고리로 이낙연 전 총리 측 지지를 끌어냈지만 사전투표 종료 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애초 선거 전략상 판배를 타기 어려웠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꽃꽃문수 이미지 등 윤 전 대통령 그림자가 짙다고 평가됐던 김문수 후보. 반면 이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이 윤석열 정권 창출 공신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는 점을 거론하며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선거가 1강 1중 1약 구도로 흐르면서 완주에 따른 범보수 내 책임론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워졌다는 측면도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그 당에 새로운 지지층을 편입시키고 대선과 지선이란 전국 단위 선거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허위 의혹 제기를 통해 가지고 생사를 잘라내듯이 도려낸 것이거든요. 표의 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단일화 골든타임을 넘긴 국민의힘.
자연스레 표로 인한 단일화를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준석 후보 주요 공약과 정책을 반영하겠다고 끈을 놓지 않는 동시에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다는 의미의 준찍명으로 사표론을 부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전략적 판단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보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최대한 수용하고 일각에선 이준석 후보의 완주가 물을 가둬두는 저수지처럼 이재명 후보로의 2030 중도층 표 유입을 일부 막을 거라는 저수지론도 제기됩니다. TV토론에서 불거진 여성 신체 폭력 표현 인용을 두고 이준석, 이재명 후보 사이 발생한 충돌도 변수로 꼽힙니다. 김 후보는 설전에 거리를 두는 가운데 양측 모두의 악재로 작용하면 득표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제의 발언을 인용한 이준석 후보가 언어 폭력과 여성 혐오를 자행했다면 그 발언을 실제로 했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혐오와 폭력의 당사자가 아닙니까? 물론 상당수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고 남은 기간 이준석에서 김문수로의 온전한 지지세 이동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단일화 꼬리표를 뗀 두 후보, 굳어진 3자 대선 구도가 막판 선거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일입니다. 네, 진보 진영의 대표적 스피커로 통하는 유시민 작가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씨의 학력 등을 거론하며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망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고 더불어민주당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함께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란영 씨와 관련한 대화를 나눕니다. 앞서 설 씨는 노동자 단체 외모 폄하 발언 등이 논란이 됐는데 유 작가는 최근 설 씨가 보인 행보의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노동운동을 하다 만난 김 후보 부부의 학력 차이 등을 비교한 것으로 설 씨가 혼인을 통해 자신이 고양됐다고 느낄 거라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이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당장 국민의힘에선 친민주당 진영에 비뚤어진 선민의식이 드러난 시대착오적 천박한 망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 후보 본인도 설란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란영이라며 여성 노동자 학력 비하를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형적인 진보 위선자들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학벌에 대한 차별,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폭력 발언을 그대로 옮겨 파문을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세에 가담하며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 검증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는데 확전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성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걱정과 경계를 가지고 이준석 후보 발언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설화까지 더해지면서 각 후보 캠프에선 선거 전 막판 돌발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유시민 작가는 표현이 거칠었던 건 잘못이라며 계급주의나 여성, 노동 비하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유 작가는 유튜브 방송에서 좀 더 점잖고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한목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선 본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경기 평택을 시작으로 충북 청주와 세종, 대전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이어 내일은 울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을 찾아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틀째 강원도에 머무르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뒤 경북으로 내려가는 동해안 유세를 펼칩니다. 김 후보는 홍천군에서 일정을 시작해 속초시를 들른 뒤 강릉시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동해안을 따라 경북 울진과 포항을 방문합니다.
포항에서 해군 초계기 사고 순직장병을 조문하고 저녁에는 경주시에서 합동유세를 진행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에도 수도권 표심 공략을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바다의 날을 기념해 인천 월미도에서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후 안양과 수원 등 순으로 경기 남부 지역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비화폰 서버의 이미 제출 작업을 완료한 경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혐의를 받는 당시 국무위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 등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관련 문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이미 제출받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기간은 지난해 3월 1일부터입니다.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 일부를 먼저 확보했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지난해 3월분부터 기록을 추가로 제출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했는데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비화폰 기록을 바탕으로 이들이 계엄 관련 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계엄 당시 국무회의장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의 CCTV 영상도 이들에 대한 수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 등은 계엄 관련 지시 문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 등을 미리 살펴본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서 실제와 다른 주장을 한 거라면 내란죄는 물론 허위 증언 혐의도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린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은 전 씨가 정치인도 아니고 기도비를 받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맞는지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내부적으로 공소장을 검토하고 있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샤넬 가방 수수 의혹으로까지 확대된 검찰 수사의 발단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지난 2018년 공천원금 수수 사건이었습니다. 전 씨는 당시 경북 영천시장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건넨 예비후보 정모 씨 측과 동행한 사업가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이들이 전 씨를 통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 청탁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씨 등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제32조가 적용되는데 전 씨 측은 이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기도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윤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가 정 씨 측을 전성배 씨와 연결해줬다고 적혀 있는데 검찰은 정 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한 씨가 돈을 일부 돌려준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윤 의원은 전 씨가 자기 이름을 팔아 공천 장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돈 거래나 공천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 검찰은 윤 의원은 물론 한 씨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주체인지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이 윤 의원에게 전달된 건지 전 씨가 돈을 활용할 재량권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검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의 피의자 전환과 한 씨의 기소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 다만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돈을 윤 의원 측에 전달하기로 양측 사이에 명확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윤 의원이나 한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의문의 여지 없이 수사를 완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세계인권기구 연합의 특별심사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건 비상계엄 당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안건 의결 당시에도 논란이 됐는데요. 2004년 이후 대부분 A등급을 유지해온 인권위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 갈리는 118개 국제인권기구들이 모여 각국 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곳입니다. 우리 인권위는 2004년 이래로 대부분 기간 A등급을 유지해왔는데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에서 특별심사를 요청하면서 지난 3월 심사가 개시됐습니다. 갈리 내부의 승인소위원회는 각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해칠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특별심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그만큼 최근 인권위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본 겁니다. 갈리는 특별심사를 위해 우리 인권위의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응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했던 노력 등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작성한 답변서 내용 가운데 계엄 당시 대응과 관련한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안건을 의결한 것을 계엄 선포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꼽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받고 방어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어요. 중대범죄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건은 의결 당시에도 내란 혐의를 받는 권력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아 위법 부당하다. 이번에도 지적이 잇따랐지만 결국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를 답변서에 포함해 의결했고 그대로 갈리 측에 발송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서 지금도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좀 생각해요. 저 옳은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갈리의 특별심사는 오는 10월에 있을 예정인데 만약 A등급 유지에 실패하면 인권위는 국제기구 회의 참석 등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취재진이 보도된 사건 의혹과 관련해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재판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수차례 요청하는 등 충실한 취재와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적 인물의 경우 공적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유가족과 조문객들은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감추지 않으며 장병들의 희생을 애도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젊은 군인 4명의 사진이 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였습니다. 늘 함께였던 동료를 이젠 만날 수 없다는 참담한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내는 길, 가슴에 품은 경례 끝에 애써 삼켰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숨진 장병들의 합동분향소가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합동분향소는 순직 장병들이 청춘을 바친 해군 항공사령부 부대 안에 마련됐고 첫날부터 많은 추모객이 찾아 안타깝게 숨진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조종사 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 전술사 윤동규 상사와 강신원 상사가 순직했습니다. 1991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모두 20, 30대 청년들입니다. 그런 만큼 가족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특히 고 박진우 중령의 장인은 25년 동안 잠수함을 타고 우리 바다를 누빈 뼛속까지 해군입니다. 누구보다 해군 조종사 사위를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던 만큼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프라이드가 대단한 친구였죠. 해군으로서 비행기를 이렇게 운항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고 목표는 항공
사령관까지 자기는 무조건 할 거다. 해군은 일요일인 다음 달 1일 참모총장 주관으로 연결식을 거행한 뒤 이들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해군이 그제 포항에서 비행훈련을 하다 추락한 해상 초계기 P3CK의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군은 오늘 유족의 동의를 얻어 1분 20초 분량의 해군 포항기지 내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활주로에서 정상적으로 이륙한 사고기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갑자기 땅으로 곤두박질 치듯 추락했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에서는 사고기가 기체를 오른쪽으로 숙이다가 조종석이 바닥을 향한 채로 돌면서 떨어졌습니다. 사고기는 당시 오후 1시 43분부터 활주로 접촉 후 재상승을 반복하는 이착륙 훈련을 진행 중이었으며 첫 번째 이착륙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두 번째 이착륙을 위해 이륙 후 선회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밤중 인천 청라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페라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국에선 아파트 화재와 익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고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9차로 도로 한가운데 빨간색 페라리 차량이 줄에 묶여 있습니다. 견인 크레인은 여러 차례 연결된 줄을 당겨 사고 차량을 들어 올립니다. 인천 청라호수공원 인근 도로에 페라리 차량이 뒤집혀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어젯밤 11시 20분쯤. 전복된 차량 안엔 운전자를 포함해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갑자기 그 끼익 소리 나면서 풍 소리가 나더라고요. 엄청 크게 소음이 나가지고 보니까 반대 차선에서 넘어온 것 같아요.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건 아닌 거로 보고 과속 여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4층 한 세대 창문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9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부 성환읍에 있는 11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고립돼 있던 주민 16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고 5명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이렌 울려서 근데 누가 막 문 두드려주더라고요. 바깥에서 웅성웅성거려서 나가봤더니 불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방은 방 안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전남 여수시 소경도 대합실 인근 해상에선 30대 남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경에 의해 구조된 남성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지만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얼마 전 경남 합천 양돈장에서 불이 나 실습하던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숨진 실습생을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먼저 따질 방침인데요. 현장 실습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경남 합천군 양돈장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지난 3월부터 현장 실습에 나선 국립항공농수산대 축산학부 양돈전공 2학년 김모 씨. 대학생이 현장 실습 도중 숨진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김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볼 예정입니다. 단순 교육이 아닌 업무인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학 측이 설명한 김 씨의 주요 실습 내용은 양동장 운영 관리에 관한 실습. 실습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김 씨는 달마다 학교에서 주는 실습 보상금 30만 원과 업체에서 주는 수당 80만 원, 모두 110만 원을 받고 실습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실제로 어떤 실습을 했는지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주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및 실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학생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게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노동이 제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실습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장 실습 제도 자체에 대한 이제 재설계, 그리고 국가의 감독, 그다음에 이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주체인 학교와 이 실습 사업주들이 좀 계속해서 연계해서 현장 실습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되죠. 실습하던 대학생이 숨진 사고는 2022년 경기 고양시 화해 농가에 이어 이번이 3년 만입니다. 현장 실습생이 값싼 노동을 제공하는 게 아닌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유명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90일 동안 상호 관세 유예에 합의한 지 20일 만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고 중국은 차별적 조치를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 12일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를 30%로 중국은 125%의 대미 관세를 10%로 90일 동안 내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른바 제네바 합의의 뜻을 모은 지 20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을 다시 미국에 수출하기로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hey violated a big part of the agreement we made. And I was very nice to them. I helped them because they were in trouble with the stoppage of a massive amount of business.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과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But I'm sure that I'll speak to President Xi and hopefully we'll work that out. 중국은 미국이야말로 차별 조치를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중단하고 제네바 합의를 함께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항공기 엔진과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를 예고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일시 복원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정말 멋진 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The tariffs are so important, and that's why we were so happy with the decision yesterday, where the tariffs continue, because without the tariffs, our nation would be imperiled. 상호 관세 논란에 이어 미중 간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관세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지금의 2배인 50%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30일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US 스틸 공장에서 연설하면서 철강 수입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US 스틸과 일본의 니폰 스틸 간의 파트너십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이고 이는 철강 산업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거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누구도 이 조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제네바 무역 합의 이행을 두고 불만을 드러내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로 해결하길 원한다고 강조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급변동 끝에 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경제정책을 비꼬는 신조어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전술이라며 발끈했는데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길어지면서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최근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에선 신조어 하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물러선다는 문장의 앞글자를 조합한 타코가 주인공입니다. 일방적으로 관세 폭탄을 던졌다가 결국 철회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비꼰 단어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월가에서는 관세 발표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투자 전략까지 나왔습니다. They're saying Trump always chickens out on your tariff threats, and that's why markets are higher this week. But don't ever say what you said. That's a nasty question. 실제로 상호 관세 부과는 13시간 만에 유예했고 자동차 부품과 휴대전화, 영화를 놓고도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했습니다.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유럽에는 갑자기 50%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이틀 만에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y wouldn't be over here today negotiating if I didn't put a 50% tariff on. 일부 경제 전문가 사이에선 마가 마오이즘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구호에 중국의 초대 주석 마오쩌둥의 사상을 의미하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애플이나 월마트, 마텔 등 개별 기업까지 겨냥해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연일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피로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I think we can expect volatility to continue to be pretty high for the rest of 2025 and potentially for the next couple of years. 여기에 미국 우선주의 외교안보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미국식 자유주의의 패권이 저물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 때 입국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 50만 명 이상을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쿠바와 하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에서 온 50만 명 이상의 이민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법원의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 때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50만 명 이상 이민자들이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안보 회의로 꼽히는 샹그릴라 대화가 싱가포르에서 사흘간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미중 긴장 고조로 미국의 새 안보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 올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수장들이 모였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으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을 꼽으면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When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for global leadership could create constraints and a side effect for each of us, without us willing or even able to imagine handing our interests over to one or the other, how to react. 미중 간 군사 경제적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샹그릴라 회의에서는 2기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미국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연설에 나서고 일본도 중국 견제 전략인 원 시어터 구상을 발표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국방부장이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급이 낮은 대표단을 보내 맞대응은 피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국 억제 구상이 주한미군 배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AP통신에 중국을 가장 잘 견제하기 위해 병력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병력 감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 억제에도 최적화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겠다는 의미인데 아직 세부 전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 가운데 4,500명이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미 국방부는 부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태세 변경은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혀 곧 출범할 차기 정부의 최대 안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다음 주 열자고 한 2차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대표단이 이스탄불로 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휴전 조건을 담은 각서부터 제시하라며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만날 대표단이 협상 장소인 이스탄불로 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월요일 아침 2차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의 3자 정상회담은 양자 협상에서 성과가 먼저 나온 뒤에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자 회담 여지를 열어뒀지만 러시아가 선을 그은 셈입니다. Безусловно, они востребованы, но они должны быть подготовлены. И сначала должен быть достигнут результат на прямых переговорах делегаций двух стран. 양측은 휴전 조건과 입장을 담은 각서 공유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문서를 먼저 전달한 뒤 러시아 측의 초안을 요구했는데 러시아는 협상장에서 제시하고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같은 러시아의 태도가 시간을 끌기 위한 기만책이라며 서방의 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Так званий меморандум, який вони обіцяли, і начебто більше тижня готували, досі ніхто
не бачив.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를 찾은 중재자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만났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같은 날 피단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2차 협상 준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협상이 성사될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협상에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안보자문단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종전 논의가 더욱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이 4주 만에 시리아를 공습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30일 지중해에 접한 시리아 서부의 항구 도시 라타키아의 대한미사일 무기고를 전투기로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라타키아 부근의 대공미사일 시설도 공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한 것은 지난 3일 이후 4주 만으로 최근 미국이 시리아와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공습이 잦아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이던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 대시리아 제재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부 구조조정을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을 떠나며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공로를 극찬했지만 세계 최고 갑부의 정치 활동은 적잖은 논란을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고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에게 황금 열쇠를 선물하며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A colossal change in the old ways of doing business in Washington. Doge has installed geniuses with an engineering mindset and unbelievably talented people and computers. 머스크는 지난 넉 달간의 공무원 감축과 예산 절감 노력을 불교에 비유했습니다. It's I'd liken it to sort of Buddhism. It's like a way of life. So it is permeating throughout the government, and I'm confident that over time we'll see $1 trillion of savings. 하지만 머스크의 퇴장은 숱한 논란을 남겼습니다. 2조 달러 예산 절감 약속은 결국 1,500억 달러에 그쳤고 정부 구조조정과 공무원 해고는 줄줄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대선 당시 머스크가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다량의 마약을 복용하고 선거운동을 띄웠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머스크는 질문에 답하는 대신 뉴욕타임스를 공격했습니다. I think the judge just ruled against New York Times for their lies about the Russiagate hoax, and that they might have to give back that Pulitzer Prize. That New York Times, let's move on. 눈 옆에 멍이 든 머스크는 5살 막내 아들과 장난치다 다친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친구이자 고문 역할을 계속하며 백악관을 종종 찾겠다며 내년 중간선거까지 1억 달러 정치자금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 금연의 날인데요.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폐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1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이 각종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직접 흡연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7만 명 넘게 사망하고 13조 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회사와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400여 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담배 회사가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공단이 12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건 흡연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가 중독성이 있고 담배는 폐암을 비롯한 중요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직접 흡연해서 기인한 사망자 수를 분석해봤더니 지난 2022년에만 7만 2,689명에 달했습니다. 2020년 6만 1,000여 명에서 2년 사이 18% 늘어났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그리고 질병 치료에 들어간 의료비와 간병비 등도 따져봤습니다. 직접 흡연 폐해로 인한 이런 사회경제적 비용은 2022년에만 13조 6,3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12조 8천여억 원에서 2년 새 7,400억 원 증가한 겁니다. 흡연은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사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 요인이 되며 개개인의 의료비 등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흡연자들도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담배를 피우는 당신은 피우지 않는 친구보다 남자는 1.7배, 여자는 1.8배 사망 위험이 높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낸 여파로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도주 염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밝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해 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어제 오후 6시 10분쯤부터 앱에서 장바구니 진입 등 일부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류는 30여 분 뒤부터 순차적으로 복구됐고 저녁 7시 15분쯤 전체 복구 작업이 마무리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로 일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거로 보인다며 이번 오류로 불편을 겪은 업주와 고객에 대한 적절한 보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오인 오늘도 여름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5도로 선선하지만 낮에는 29도까지 올라서 덥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볕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외출을 피하고 외출을 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인천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2.1도, 청주 17.2도, 대구가 13.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안동도 29도, 대구와 창원은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과 대선일인 화요일에는 대부분 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주말 뉴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